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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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한국사 경제유형 네 번째 유목경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유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민족의 근간이 부여에서 왔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하야가. 근데 부여는 역사로 뭐라고 되냐? 반농 반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송화강 백두산 흘러는 송화강하고 눈강이 합해서 이제 홍룡강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지역의 남쪽은 농사하기가 좋아요. 근데 그 북쪽은 유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유목과 농업을 같이 한다서 반농 반목이라고 본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하고는 역사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유목을 하지 않지만 그 유목적 성향은 남아 있는 거죠. 문화적으로. 오늘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적 생산 양식의 네 번째, 잘못했습니다. 자, 구석시대하고 신석시대 바로 넘어가고요. 자, 유목경제입니다. 유목경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부여를 둔 게, 부여가 반농, 반목이라고 이렇게 놓은 겁니다. 반목, 반농, 반목. 자, 이렇게 해놨고, 이 유목경제는 실제 유목사회를 가면 느낄 수가 있죠. 몽골에 가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장 속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유목을 하지 않으니까 단지 문화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박물관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허리띠 고리입니다. 이 중국인들은 허리띠 고리가 이렇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버클 있죠, 버클. 그건 허리띠 고리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버클을 만들고 안에 거기 통로를 만들어서 끈으로 이렇게 허리띠를 매는데 거기다 끼워놓는 거예요. 끼워놓는 거. 그래서 묶는 거예요. 그냥 끈으로 묶는 거예요. 근데 북방민족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딱 거는 겁니다. 거리를. 딱 골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옷을 이렇게 입어가지고 아래쪽까지 쭉 내려서 요까지만 내리는 겁니다. 북방민족은. 농경민족 밑에까지 내리는 거고. 그래서 밑에까지 내리는 것은 뭐라 하면 상의, 하상 문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지를 입은 민족들은 요까지 내리고 입는 것은 상의 하고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형적인 상의 하고 문화예요. 예전에 조나라의 무령왕이 호복 기사를 했어요. 호복 기사. 호복이라는 게 뭐냐면 바지를 입는 문화를 호복이라 그래. 그리고 기는 말을 타고 사는 활을 쏴.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 오랑캐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나라 무령왕 저놈들은 오랑캐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공자님도 다 치마 입었거든요. 뭐 공자님을 우리 혈연적으로는 동지로 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그들의 사유 체계는 이미 춘추 제자 백가시대 때 농경화된 사유 방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라는 것 자체가 농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 허리띠 기울이는 대표적으로 그런 유목사회를 상징한 거라면 바로 요게 상의 하고 이렇게 치마 입고 말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바지를 입고 그 말 위에 요 다리 요걸로 말의 이 허리 쪽을 딱 끼워가지고 엉덩이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허리에 있는 이 허벅지의 근육이 발달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앉아서 터벅터벅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 항문이 딱딱 굳어서 이게 파열돼서 그냥 쑥쑥 흐릅니다. 그래서 항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8시간, 10시간을 달릴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되느냐? 바로 기마자세를 훈련하는 겁니다. 기마자세.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네뛰기, 널뛰기, 제기차기. 이게 바로 북방 기마민족들, 수렵하던 유목하던 이런 사람들이 하던 군사훈련이자 체력훈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렸을 때부터 10년을 하면 말 위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말. 그런데 여기 이 힘으로 가지고는 뭐가 되느냐? 낄 수 있지만 손으로 이걸 잡아야 돼요. 말의 목이나 이걸. 그럼 손을 쓸 수가 없죠. 그때 획기적인 발명품이 탄생한다는 거죠. 획기적인 발명품. 자, 우리 이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힌트가 올 거예요. 손의 자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나와야 됩니다. 말을 탄 사람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것을 쓰겠습니까? 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말을 타고 8시간을 달리고 활을 쏘고 칼을 쓰려면 반드시 무슨 장치가 등장을 해야 돼요. 등자. 그렇죠. 등자. 바로 이 등자가 바로 기마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가 바로 등자인데, 이 등자가 출현하는 것은 아마 예전에는 끈이라든지 가죽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유물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쇠라든지 구리 같은 걸로 이렇게 한 것이 AD 300년경에 만주에서 출현합니다. 요동 지역에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것을 선비족의 문화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은 우리 고구려 영토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선비족이라고 하죠? 우리 거죠. 그러니까 등자를 발명하고 드디어 활을 쏘고 기사를 하는 문화는 드디어 고구려. 그러니까 이제 이 장치를 코리안 사법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유럽인들이 볼 때는 오늘날 이란의 북방 쪽, 이란 북방 유목민족이었던 바로 파르티아. 그 파르티아의 문화를 해서 그걸 파르티안 사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코리안 사법이죠. 한국인들이. 왜? 바로 이 문화에서 바로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딱 쏘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등자가 나오고, 또 하나는 윷놀이에서 가축명이 나오죠. 도개걸 윷모. 그 다음에 우리 고주몽이 알로 났을 때 어디다 버려요? 돼지우리에도 버리고, 길에도 버렸더니 소와 말이 밟지 않고, 그 다음에 바깥에 버렸더니 새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이거 다 가축이잖아요. 말이고 소고, 이거 다 유목적 사회에서 나타나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유목을 하지 않지만 문화 속에는, 우리 한국사 속에는 이렇게 유마의 습속과 문화들이 그대로 배어 있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유목 경제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근대적 생산 양식인데, 왜 이걸 언급을 하냐면, 이 산업경제와 지식경제, 지식정보화 경제가 오는데, 이 유목적 사유가 지식정보화 사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거냐. 자, 유목의 핵심은 뭐냐면 교역이에요. 유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젖을 짜거나 가죽이나 털을 가지고 남쪽에 농경을 하는 사람과 교환을 통해서 주로 사회를 유지하죠. 근데 그게 막히거나 급격한 전염병으로 가축이 죽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천고마비가 되는 거죠.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면 드디어 남쪽으로 와서 약탈하는 거죠. 왜 니들 저 교육을 안 해주느냐. 이쪽 또 흉년에 들면 교육을 안 해요. 그러면 이쪽 북쪽 사람들은 필요한 게 있어요. 막 철도 필요하고 막 쇠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그럼 남쪽은 길들이기 위해서 그걸 안 해. 그럼 북쪽은 열받아. 그러면 전쟁이 딱 터질 언제? 바로 가을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는 말이 살찌죠. 풀을 많이 먹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강이나 이런 모든 데가 다 얼어버려요. 그리고 숲이 다 풀로 다 집니다. 그때 전쟁을 하는. 그래서 왜 맨날 가을에 전쟁하냐? 9월달 하면 이제 10월, 11월 되면 만주 지역은 이미 추위가 와서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낙엽이 다 떨어집니다. 그때 쳐들어오는 거. 그게 천고마비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유목경제가 이 근대 산업사회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근대 산업혁명은 뭐 에너지혁명, 기계혁명, 교통혁명인데, 이걸 총괄해서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시대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바로 유목경제의 교역이 바로 근대 산업혁명의 상품의 유통이에요. 성격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 특히 정부와 사회는 유목경제하고 무직 관계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우리가 산업혁명을 이해할 때, 이렇게, 에너지를 쓸 때 팽창력, 폭발력, 회전력, 지금 이제 융합력을 쓰려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핵심은 또 요겁니다. 정보화 혁명. 유목이나 수력은 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경제, 지식정보화 혁명이 바로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막 그냥 모든 물건이 유통돼요. 막 여기서 막 와서 모여가지고 조립해서 판매하고, 이것을 바로 자카탈리가 호모 노마드를 했어요. 미래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정보혁명 사회를 이끄는 것은 호모 노마드다. 그런데 이러한 호모 노마드에 가장 적합하면서 인구와 경제력이 있는 것은 우리하고 터키인데, 터키는 이미 이슬람화돼서 못한다는 거죠. 이미 정발을 할 수가 없대. 종교가 그 발목을 딱 잡아서. 그러면 이러한 유목적, 수렵적에다 농경적 사고까지 포함되어 있으면서 인구와 경제력이 있는 것은 한국이라. 왜? 한국은 일단 산업혁명이 됐고요. 그죠? 그리고 농경적 성격도 무지 강하고, 그 다음에 수렵적 성격도 강하고, 유목적 성격도 강하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동하고 여행하는 것에 되게 자유롭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동도 하기 싫고 집에 있고 싶다 그러면 농경적 사고를 좀 물려받는 사람이야.
근데 여행하기 좋아하고 떠돌아다니고 맨날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하면 이건 유목적 성격, 수렵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 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한국이 더 낫다고 하잖아. 왜? 산업혁명이라 두 가지를 갖고 있거든요. 산업혁명은 농업적 성격이 무지 강합니다. 그게 뭐냐? 공장이 막 하늘에 날아다니질 않아요. 공장과 토지는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는 것 중에 여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 농업은. 산업혁명은 공장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성격은 같은데 이 여기서 생산된 것은 그 안에 농업경제는 대부분 그 안에서 소비가 돼요. 시장도 그 안에서만.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유목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카탈리는 한국이 2000년대부터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저는 가능한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한국의 부정적인 것보다는 한국이 갖고 있는 힘이 왜? 우리가 지금 경제력이 12위로 지금 넘어갔지만 순간순간이거든 이것은 GDP라는 게.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한류 같은 것은 전형적인 유목적 성격, 수렵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앉아가지고 저기 그 트롯이나고 트롯은 세계를 지배하지 못해요. 이건 한국적 문화지 결국은 K-팝이 아마 세계를 지배할 거라 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트롯을 아무리 해봤자 그건 국내요. 농업적 성격이 강한. 그리고 K-팝은 유목적 성격이 강한 문화다. 이런 역사에서 이런 걸 가르쳐줘야만 나중에 한류를 철학적이든 문화적인 경제적으로 설계할 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정보혁명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시대는 바로 우리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 우리 문화 DNA 중에 유목적 DNA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요조숙녀로 키우려면 요조숙녀로 키워야 돼. 그래서 선생님과 하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는 전사로 키우고 싶다면 이쪽으로 키워야 되는 거죠. 막 춤도 추기하고 노래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럼 걔들은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은 그냥 차분하고 조용하니까 그냥 공부를 하고 음악이나 한다면 이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유형이나 그것이 문화 유전자로 오면 거기에 맞추도록 내가 자식을 딱 봤을 때 내 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식의 어떤 성격이나 특성이나 또는 능력을 보고 그렇게 키워주는 것이 역사에서 그런 걸 제시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적 생산 양식 가운데 유목경제가 죽은 게 아니라 이러한 산업혁명과 정보혁명과 만나면서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유목경제를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네 번째 유목경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